1995년 10월 어느 저녁 대전 둔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가을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이곳은 곳곳에 크레인이 서 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사이로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로 퇴근하며 이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197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검사가 된 그녀였지만 여전히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정년퇴임까지 2년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억울함을 당한 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지하철 대전역에서 내린 정숙은 평소처럼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야채 코너를 둘러보며 조카 은혜가 좋아하는 사과를 골라 담았습니다. 은혜는 어릴 때부터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정숙 역시 아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인이 사과의 당도가 높다며 추천하는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각종 범죄자들과 마주해온 그녀였지만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과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법무부 표창장과 각종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은혜의 대학 졸업사진 앞에서는 항상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평소처럼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백화점 일이 어떤지, 회사 사람들은 친절한지, 월급은 제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밝고 명랑했던 은혜의 목소리가 오늘은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이 요즘 일이 어떤지 묻자 은혜는 그냥 괜찮다며 모든 신입사원이 처음엔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25년간 수많은 피의자들을 신문하며 거짓말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은혜의 대답에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은혜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은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평소처럼 구시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뉴스를 보던 정숙은 문득 은혜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대, 여성도 당당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조카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기른 직감이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6시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혜는 이모라고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왔지만 가족의 위기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이모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당장 오라고 말하며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아파트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밝고 건강했던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눈빛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혜는 정숙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은혜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25년간 강철 같은 의지로 사건들을 처리해온 그녀였지만 조카의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이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모가 있다고 위로하며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은혜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 교육비라고 해서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모든 신입사원이 내는 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 공제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은혜에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회사 규정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하며 계속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담당하던 매장에서 손님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는데 어떤 손님이 가방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매니저가 은혜를 불러서 직원이 분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180만 원을 변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월급이 60만 원 내외인 시절에 180만 원은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내야 한다고, 못 내면 계약 해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불법행위였습니다. 정숙이 그 가방 없어진 거 정말 은혜 잘못인지 물어보니 은혜는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너무 바빠서 손님들이 많았는데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밤새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25년간 각종 사기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이것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 금전 갈취로 보였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니 은혜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 매장 언니는 교육비에다가 유니폼 비용, 사물함 사용료까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4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40만 원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입사한 수진이라는 언니는 고객 불만 처리 잘못했다고 50만 원 벌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내면 바로 해고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착취였습니다. 정숙은 은혜에게 이모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급여 명세서, 계약서, 매니저가 한 말들 중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혜는 급여 명세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협박할 때 다른 언니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좋다며 그 언니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혜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정숙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혹시 자신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정숙은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검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불의 앞에서 물러서는 순간 그 불의가 더 커진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서울 수 있지만 이모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사무실에서 은혜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은혜가 메모해둔 매니저의 협박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약서에는 교육비나 각종 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서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퇴근 후 정숙은 은혜와 함께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다른 피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수진, 미영, 해리 모두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교육비, 유니폼비, 사물함 사용료, 각종 벌금 온갖 명목으로 급여에서 돈을 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직원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매니저가 워낙 무서워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무서우면 안 된다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직원은 문제 제기하면 바로 해고당할 텐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특히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확인한 정숙은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점심시간 정숙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섰습니다. 대전 시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백화점은
1990년대 중반 소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각종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쇼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습니다. 의류 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숙은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도 직원들을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에 도착한 정숙은 은혜가 일하는 구역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은혜는 고객을 응대하느라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쪽에서 은혜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쁘게 옷을 정리하고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계산을 처리하는 은혜의 모습은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나타날 때마다 은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제의 매니저 차민수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겉으로는 단정해 보였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은혜에게 어제 매출이 목표에 못 미쳤다며 이유를 따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혜가 죄송하다며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말투에서 은근한 협박과 압박을 느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사적인 공간에서는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차민수가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목소리로 뭘 찾는지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감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이 그냥 구경하는 것이라며 딸 옷을 하나 사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그는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좀 서툴긴 하지만 자신들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에 정숙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교육이냐고 되물어보자 그는 신입사원들은 특히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받고 있고 물론 실수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열심히 일하신다며 그런데 일하기가 많이 힘들까요냐고 물어봤습니다. 차민수는 일이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냐며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둔다고 한다며 자신들도 나름대로 규율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직원들을 향한 경멸과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은혜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월급은 제대로 나오냐고 물어보자 차민수는 급여야 당연히 계약대로 나온다며 다만 교육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들은 공제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비라고 하니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고 물어보자 차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며 자신들 회사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이 회사 규정이라고 해서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정숙이 이쪽 일에 관심이 많다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의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면 은혜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며 그냥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궁금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날 저녁 정숙은 사법고시 동기이자 현재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김영호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영호의 철학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노동 관련 법령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노동 분쟁 사건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가 무슨 일이냐며 정숙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걱정했습니다. 정숙은 은혜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를 영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호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묻자 영호는 자신이 최근에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착취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조직적인 거냐고 묻자 영호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바로는 이 백화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더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백화점 이사장이 강태호라는 사람인데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설업으로 돈을 번 다음에 유통업에 진출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25년 검사 생활로 다져진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니 법 앞에서 무슨 영향력이 통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영호는 물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냐고 묻자 영호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그들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와 치밀한 수사만이 진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시작할지 묻자 영호는 일단 피해자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서류들을 더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뭐냐고 묻자 영호는 백화점 내부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급이나 인사팀 직원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며 지금 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호가 정숙을 바라보며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금 은혜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백화점에서 갑자기 보안팀이 은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라고 하니 무슨 조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영호는 절도 혐의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고객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은혜가 그 구역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절도라는 말에 정숙은 번개처럼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백화점에서 매니저와 나눈 대화 때문에 은혜가 표적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호가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화내봤자 해결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이 진정하라고 하니 내 조카가 누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영호는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25년간 검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냉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호도 동의하며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지는 말고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어제 자신이 백화점에 간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매니저와의 대화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정숙과 영호는 3층 의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매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고객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매장 한쪽에서는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가가려 했지만 영호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 상황을 지켜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은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이 구역에서 고객의 지갑이 분실됐다고 그 시간에 이 구역을 담당한 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자신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른다고 하니 벌써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라며 추궁했습니다. 매니저 차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경고를 줬는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이라고 말하며
나타난 정숙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은혜는 정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이 이 직원의 보호자라고 밝히며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보호자냐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인지 묻자 정숙은 이모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전지검 검사 박정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안팀장과 차민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조카에게 무슨 혐의를 씌우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혐의라기보다는 단순한 조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객의 분실물 관련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분실물 조사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차민수가 나서려 했지만 영호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자신은 변호사 김영호라고 밝히며 이 직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참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자 보안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따로 얘기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면서도 모든 과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화점 관리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정숙은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모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실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매니저와 나눈 대화 때문에 은혜가 표적이 된 것이 분명했고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을 열며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부정부패 스캔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정의가 얼마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도. 백화점 관리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정숙과 영호, 그 맞은편에는 보안팀장과 차민수가 자리했습니다. 은혜는 정숙 옆에 앉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백화점 매출 그래프와 직원 관리 규정들이 묘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경 의류매장 3구역에서 고객 박모 씨의 지갑이 분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그 구역을 담당한 직원이 김은혜라는 것이 CCTV 확인 결과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때도 같은 직원이 해당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팀장의 설명 방식은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맞춰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차분히 들으면서도 보안팀장의 설명에서 여러 허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각종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성급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추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직원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분실 신고를 한 고객의 정확한 진술서와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시간대 매장 내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그런 것들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직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상 모든 증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의 경우 편집이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민수가 끼어들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호가 나서서 근로기준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의혹 제기도 충분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직장 내에서의 일방적인 조사는 직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이 백화점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적 공제와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비 명목의 공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안팀장 역시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들의 반응에서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피의자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의 표정 변화는 명백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숙은 은혜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공제 항목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교육비 명목의 공제가 노동부에 신고된 것인지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제들이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보안팀장은 그런 것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며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직원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근로조건 위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원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차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상급자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행동에서 뭔가 급하게 숨기려는 의도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위층에 있을 경영진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차민수가 나간 후 정숙은 영호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영호의 판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어제 정숙이 백화점을 방문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정숙의 정체를 뒤늦게 파악하고 은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0분 후 차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뒤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은 그는 자신을 백화점 이사장 강태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긴장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정중한 어조로 검사님께서 직접 오셨다니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경계심과 계산적인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일이라는 표현에 반발했습니다. 직원의 명예와 생계가 걸린 문제를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우연한 사건인지 의도적인 표적 공격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이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강요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은혜 직원이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오해였다고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불편함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보상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개별적 해결책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백화점의 전체적인 고용 관행과 임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문제에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부와 세무서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대전지검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검사 생활 중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조카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백화점의 사업자 등록과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노동부 대전지청에도 연락하여 해당 업체의 근로조건 신고 현황을 확인 요청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는 백화점의 급여 지급 현황과 각종 공제 항목들의 세무 처리 상황을 조회 요청했습니다. 하루 만에 들어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등록된 정규직 직원은 겨우 30명 남짓이었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3개월 단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각종 법정 수당과 사회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수준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종 공제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어디에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세무 탈루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정숙은 이것이 단순한 개별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라는 인물의 사업 이력을 조사해 보니 건설업에서 시작해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전형적인 지역 토호였습니다. 그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의혹들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건설 회사들도 대부분 일용직과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숙은 영우와 함께 피해 직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포함해 총 12명의 직원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니 백화점의 불법 운영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직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교육비, 유니폼비, 사물함 사용료, 각종 벌금, 온갖 명목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평균 월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1,700원을 기준으로 해도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매니저들의 각종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고객 불만이 제기되면 벌금,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벌금,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들의 진술을 들으며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더욱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착취였습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건전한 노동 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 인사팀에서 일하는 김현수라는 직원이 정숙을 만나고 싶다고 영우를 통해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목소리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현수는 3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3년째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현수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하자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화점 내부의 각종 불법 운영 지침서와 직원 관리 매뉴얼, 그리고 매니저들에게 하달된 수익 극대화 방안이라는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기밀 문서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에 그의 용기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문서를 살펴본 정숙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직 직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직원들을 돈을 뽑아내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는 교육비 명목으로 3개월간 월 30만 원씩 공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고객 불만이나 물건 분실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실수를 유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분실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위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범죄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김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회사 방침이려니 했는데 점점 양심상 견딜 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 여직원들이 울면서 그만두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이런 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그의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과 자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현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숙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백화점의 불법 운영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태호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숙은 노동부, 세무서, 경찰과 합동으로 백화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5년 검사 생활에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한 치밀하고 완벽한 수사였습니다.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백화점의 고용 실태와 임금 지급 현황을 전면 조사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각종 공제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의 세무 처리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도적인 절도 사건 조작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수사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백화점이 직원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강태호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수법이 강태호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건설회사와 다른 매장들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태호가 조직적으로 노동자 착취를 사업 모델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태호의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가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각종 인허가를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사건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부패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권익 보호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조직적 착취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연일 백화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보도했고 전국 언론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백화점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업체 직원들의 제보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회사 방침을 잘못 이해한 일부 매니저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가 제공한 내부 문서들과 다른 증거들이 그의 직접적 지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서명한 수익 극대화 방안 문서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태호의 범죄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서 조직적인 사기, 횡령, 그리고 공무원 매수까지 다양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사업 제국이 모두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태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를 비롯한 여러 내부 증인들의 증언과 수많은 물적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강태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공무원 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차민수를 비롯한 매니저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매니저들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강태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는데 이는 범죄의 조직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들에게 총 6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백화점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었고 모든 불법적 관행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새 경영진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숙은 은혜와 함께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화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노동자 권익보장 우수업체 인증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일하는 분위기도 훨씬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미소가 이전과 달리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은혜는 이제 정규직 사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줄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숙은 은혜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은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불이든 당당히 맞서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많이 배웠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김현수는 이후 노동 전문 상담사로 전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직장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양심적 제보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숙과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지역 전체의 고용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유사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곳에서 비슷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어 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노동 환경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사례는 다른 지역 검찰청에도 전파되어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된 수사가 사회적 정의 실현으로 확장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995년 대전 지역 최대의 노동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도 중요한 사례로 인용되었습니다. 정숙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5년 검사 생활의 마지막을 이런 뜻깊은 사건으로 장식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몇 년 후 정숙이 퇴임한 뒤에도 이 사건은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야기, 그리고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 검사의 활약상이 후배 여성 법조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후에 노동조합 활동가가 되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젊은 노동자들에게 권리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노동자 권익 보호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인지도.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1995년 대전의 작은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 문화를 바꾸는 큰 물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검사와 용기를 잃지 않았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